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철저한 게 국제 왕따, 국제 미화, 진짜 외교 무능한, 전능한, 이런 데 이재명의 외교 문제입니다. 지금 이란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48시간 최후 통첩을 했죠. 48시간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항행 자유를 보장 안 하면 이란의 발전소를 전부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 초토화시키겠다. 발전소까지.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많이 봐주고 있는 거죠. 부술라면 이게 이란 전체를 다 초토화시킬 수도 있어요. 지금 일부에서 이게 이란이 잘 버티고 있다, 잘 싸우고 있다, 이거 전부 저는 가짜뉴스라 봅니다. 그냥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봐주고 있는 거죠. 법대로 원칙대로 하니까. 부술라면 이란이 뭘 못 부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봐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발전소를 다 파괴하면요. 아마 이란이 그걸 코웃음 치면서 이란이 우리도 보복하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란 완전히 구석기 시대로 돌아갑니다. 발전소에 다 파괴되면 한번 지켜보시죠. 지금 이란이 원래 페르시아 민족이요. 폼생, 폼사. 폼에 죽고 폼에 살아가 항복을 잘 안 합니다. 좀 끈질긴 민족이에요. 그러면서 민병대나 저항의 축, 하마스, 헤즈볼라, 이런 게 후티 반군, 이래가 저항의 축, 이래가 항복 잘 안 하는 나라입니다. 페르시아가요, 옛날에 여러 나라한테 망해봤지만, 페르시아가 알렉산더 대왕한테도 정복 당해보고, 그렇죠? 또 후에 사산조 페르시아, 또 이게 있고, 근데 그때 투르크족, 셀주크 투르크나 오스만 투르크한테도 망해보고, 다이덕이 함부로 잘 항복 안 하는 나라입니다. 좀 강인한 민족은 맞아요. 좀 이게 자존심이 세고 순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금씩 저항하고 있는데, 그러게 미국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봐주고 있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미국의 강력한 화력 앞에 버티봤자 얼마 버티겠어요. 하여튼 48시간 최후 통첩, 이거는 꼭 한번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근데 그 와중에요. 얼마나 이재명의 외교가 무능하냐면요. 이런 기사가 뜹니다. 일단 이게 이란하고 잘 협상을 해가지고 이란하고 중국은 이제 통과했죠. 그리고 인도나 파키스탄도 통과했다. 이런 데 보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일본까지도요. 일본도 이란의 외교부 장관 살려주는 거죠. 그냥 죽이려면 이게 참수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닌데, 이란의 외교부 장관, 아라그치 외교부 장관이 옛날에 일본에 대사했는가 봐요. 이란의 외무장관 아라그치. 이자가 일본 언론하고 인터뷰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있다. 그래서 일본도 협의를 거쳐서 안전한 통행 보장할 용의가 있다. 이런 식의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근데 일본은요, 더 미국하고 강한 동맹이거든요. 맞잖아요. 미국하고 강력한 동맹이고, 다 가있지만. 근데 일본까지도 이란이 통과시켜줄 용의가 있다.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부랴부랴 일본이 통과하면 어떡하냐. 이재명이 요거도 먹을 것 같으니까 이제 외교부에서 우리도 이란하고 대화를 하고 있다. 떠드는데 제가 알기로 전혀 없어요. 우리나라의 이란 최고 전문가는 박윤주, 지금 외교부 차관입니다. 박윤주가 옛날에 테헤란에 대사관에 있었거든요. 보스턴에 가기 전에 제가 잘 알죠. 저하고 대학 다닐 때 같이 공부를 했으니까 외무고시를. 최고의 이란 전문가인데도 이란하고 무슨 대화를 해요. 우리나라의 배가 이란하고 협의해가 호르무즈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까? 천만에 제가 볼 때 이란이 우리한테는 안 해줄 겁니다. 우리가 이란의 석유 옛날에 산 대금도 우리가 제재 때문에 안 주고 있거든요. 그러게 안 주고 있고, 더군다나 이란은 우리나라를 미국의 그냥 개 정도로 생각할 거예요. 아마 미국의 트럼프의 개 정도로. 그러니까 이란에서도 우리나라 개무시할 겁니다. 그러니까 협상이 안 되고 안 되죠. 그러면 이쪽에서라도 좋아하느냐? 미국에서도 또 이재명이는요, 거의 하메네이 다음에 제메네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무능한 놈은 이쪽에서도 다 배신자로 보고 저쪽에서도 배신자로 보는 거예요.
무능하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도 이게 그 이재명이 아이고 한국은요 우리 내가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이게 호르무즈 좀 보내라고 하면 많은 이게 비꼬는 사랑하기는 한국을 사랑하지 다만 이게 이재명이를 사랑 안 할 뿐이죠. 이재명이를. 그러니까 트럼프도 이게 그 이재명에 대해서 불만이 엄청난 거죠. 제대로 이게 그 미국의 정책에 호응을 안 하니까 하다못해 다카이치는 그래도 이게 그 일본은 투자라도 했잖아 미국에 1차 2차 그래도 이게 몇백조 투자했잖아. 거기다가 이게 그 일본은 또 평화헌법 때문에 제한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게 지원 지지 발언도 해주고 일본은 해줬거든요. 근데 이거 한국은 뭐야? 한국은 이게 조국 땅에서는 뭐 트럼프가 침략자라 그러고 국무총리 형은 김민웅이는 대사관이가 매일 데모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게 그 한국에서는 전부 이게 트럼프 욕망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게 그 미국이 파괴나 도움은 하도 이게 그 다 거절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미국에서 봐도 저놈의 재미네이를 믿을 놈이 안 된다. 왜? 반미 국가니까. 더군다나 이게 그 이란에 대해서 계속 우호적으로 했거든요. 그래, 이왕 이렇게 찍힌 거, 그럼 이게 이란하고 잘 협의해서 석유라도 좀 가져오든지, 그럼 이게 뭐 기름값이라도 안정시키고 기업들에 돌아가잖아요. 즉, 기업들이 죽을 지경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란하고 협의해가 호르무즈 통과했다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에 다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오죽하면요. 오죽하면 이런 우리 그 미국의 동맹국 7개 나라가 호르무즈 해협을 풀으라고 이란 규탄 성명을 냈거든요. 미국의 동맹국 7개 나라 제가 불러볼게요. 미국의 동맹국 7개 나라가 호르무즈 해협의 그 항행 자유 성명을 냈는데요. 어디냐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그 다음에 캐나다입니다. 와, 이게 7개입니다. 우리나라가 없어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호르무즈에 얼마나 중요한데, 그게 미국의 그 군사기지가 있고, 미국하고 한미동맹, 경제 규모로 보나, 또 이게 호르무즈 관계로 보나, 우리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나라인데, 이 7개 나라가 성명서를 내면서 한국을 왕따시켰다. 그러니까 제메네이 저놈에게 이스라엘이 이란 때릴 때 저 이란 편 든 놈 아니야? 저놈에게 그 러시아 편 든 놈이지 저 우크라이나하고 싸울 때. 그래 보죠. 이재명이 그랬잖아. 추미애도 그랬고. 아니 젤렌스키가 코미디언이 뭐 아무것도 뭣도 몰라가지고 나토 가입한다 까불다가 러시아 침략을 자초했다. 이렇게 말한 게 이재명이 하고 그 다음에 추미애나 뭐 이런 자들이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볼 때도 이게 이재명이는 왕따야. 저놈에게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편 드는 놈이다. 그러니까 이게 호르무즈 규탄 성명 내는데 7개 나라가 들어가는데 거기에도 빠져 있는 거야. 와, 참 이게 무슨 이게 국제 진짜 망신입니까? 그러니까 부랴부랴 야, 우리도 이름 좀 깨줘. 우리도 이게 이름 좀 여줘 이래가지고 20개 나라 규탄인데 거기에 겨우 이름 한번 넣는 모양인데 원래 7개 나라가 주도적으로 할 때 당연히 우리가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력으로 보나 이게 우리가 호르무즈 관계로 보나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잖아. 근데 그 7개 나라에도 빠져. 그 다음에 트럼프한테도 완전 찍혀. 그 다음에 이란한테도 어떤 게 우리가 협상이나 일본은 통과시켜 주겠다고까지 하는데 이란한테도 이게 완전히 버림받아. 이란한테는 뭐 주고 뺨 맞는 거죠. 이란은 편들어주는데 뺨 맞고 그 다음에 미국한테 완전히 개무시당하고 거기다가 7개 나라가 규탄하는데 거기에 빠져 있잖아요. 이 정도면 이게 이재명 정권이 얼마나 외교가 무능한지 제가 이게 명백한 증거를 댔지 않습니까? 지금 40개 나라의 대사가 공석이에요. 이란 놈이 없다니까 40개 나라의 대사가 공석이라 공석. 이게 무슨 외교야? 어떻게 40개 주요 나라의 대사가 필수가 있습니까? 야, 참 이게 미국에 물론 트럼프는 이재명이 꼴도 보기 싫으니까 한국에 대사를 임명 안 하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 된 지가 얼마야? 그런데 일본, 중국에 대사 다 보냈는데 아직 우리나라 미국 대사 없습니다. 우리는 강경화 보냈지만 일도 안 하지만 이게 미국 대사가 없어요. 트럼프가 그만큼 이게 이재명이를 싫어하니까 대사까지 안 보내는 거예요. 맞잖아요. 만약에 윤 대통령 때 대사 안 보냈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미국도 이게 완전히 이재명 좌파 지금 엄청나게 그
지금 미워하죠. 거기다가 7개 나라가 미국 우방, 자기들끼리 한국 딱 빼버리고 호르무즈 풀으라고 규탄 성명하죠. 거기다가 이란은 인도, 파키스탄, 일본 다 통과시켜 주겠다. 이렇게 협상하는데 우리나라한테는 전혀 이게 협상도 없잖아요. 정말 이래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진짜 우리 어려울 때 누가 도와줄까요? 진짜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침략 어려울 때 누가 우리를 도와줄까? 과연 이게 미국이 도와줄까? 정말 이게 회의가 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야, 정말 이게 외교가 이렇게 저는 그래서 이게 모든 사람의 친구는 누구의 친구도 아니다. 이런 게 유명한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의 친구는 누구의 친구도 아니다. 차라리 미국 측에 바짝 붙어서 이란하고 싸웠으면 이게 또 어떻게든 미국이 해결하든지 우리가 했겠죠. 이것도 아니고. 그런데 해서 이란에 또 바짝 붙어가 차에 빼오든지 이란이 호위받아 그것도 아니고. 도저히 이란도 친구, 소련도, 러시아도 친구, 중국도 친구, 북한도 친구, 전부 베네수엘라도 친구, 브라질도 친구, 전부 다 모든 사람의 친구가 이게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아니고요. 이거야말로 모든 사람의 친구는 누구의 친구도 아니다. 철저한 게 국제 왕따, 국제 미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재명의 외교 대참사 심각한 게 문제다. 이렇게 보고요. 하여튼 이재명한테 기대할 건 없잖아요. 트럼프가 48시간입니다. 호르무즈막이 풀리면 이제 한 곰이 넘기는 거고요. 근데 이란이 끝까지 일일 지구, 부지 외호, 하루 강아지가 법무소인지 모르고 계속 일일 지구, 하루 강아지가 법무소인지 모르고 끝까지 한번 저항해 보겠다. 우리가 폼에 살고 폼에 죽는 우리 페르시아 민족의 후예야. 이러면서 끝까지 한번 저항해 보다가 완전히 이란은 그들에게 발전소가 초토화되면 쿠바보다 못한 이런 구석기 시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명히 다시 한번 경고하고요. 48시간이니까 어제부로 하면 내일 정도까지 보고요. 다음 주에는 사상 최대의 공격, 마지막 피날레 공격이 있어서 완전히 재기불능으로 거의 초토화, 조금이라도 군사시설과 전용될 수 있는 모든 거는 이게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국민의힘의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대구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이진숙 위원장하고요. 그 다음에 주호영 의원을 컷오프를 시켰습니다. 원래 9명이 넣었는데 9명이 실제 이 두 분하고 한 분은 이제 새마을금고 이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분이라서 한 분은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진숙 위원장이 거의 여론 1위였거든요. 근데 컷오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주호영 의원도 상위권 여론이 나왔는데 컷오프가 됐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제 6명이 지금 경선합니다. 6명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추경호, 윤재옥, 그 다음에 유영아, 최은석, CJ 제일제당 출신 동구 최은석 4명에다가 원외로 이제 홍석준, 그리고 이제 이재만, 이렇게 6명이 경선합니다. 그 중에 2명을 다시 이게 또 결성을 해요. 6명이 경선해가지고 실제 예비 경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명을 뽑아요. 그 다음에 2명이 최종 결성. 이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실제. 여기서 이제 충격적인 2명의 컷오프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어제 방송에서 가능하면 이게 다 경선 기회를 주라. 그래야만 이게 잡음이 없고 또 이게 민주당의 김부겸이가 지금 놓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너무 이게 인위적으로 컷오프를 하다가 또 괜히 공천이 불공정하다 이런 데 또 비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게 다 경선을 하면 이제 무소속 출마도 없고
좀 이게 자본이 적으니까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두 명이 컷오프가 된 거예요. 특히 장동혁 대표까지 대구까지 가서 대구 의원들 면담하고 또 이게 공정한 경선 이야기했는데 컷오프가 됐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일단 이게 배경은요. 배경은 이제 그 이진숙 위원장은 아마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공천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보수의 여전사로서 잘 싸워왔고 또 이제 그 여론 자체가 1위기 때문에 그냥 컷오프로 되고 이렇게 끝낼 수는 없죠. 예를 들어 이제 현역 의원들이 대구시장이 되면 거기에 그 보궐선거 하나 비잖아요. 추경호든 윤재옥이든 유영아든 누구든 최은석이든 하나 비잖아요. 그게 아마 전략공천이니까 보궐은 이진숙 위원장은 그렇게 그 국회로 보내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문제는 이제 그 주호영 의원인데 지금 주호영 의원이 얼마 전에 그 윤석열 정권이 폭정을 했다. 그러면서 그 윤 대통령 탄핵도 정당하다. 그러게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한 거는 김건희 여사 때문이다. 이거는 제가 강력하게 비판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때문에 계엄했다는 거는 좌파 프레임이고 그게 팩트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근거가 뭐가 있죠? 주호영 의원이 윤 대통령 마음속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일단 이게 명분은 민주당이 국회 폐악질, 그 다음에 그 반국가 세력 일소,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 검증인데 김건희 여사 때문에 계엄했다. 이거는 근거가 없는 자해 비판이다. 이래 봅니다. 그러게 윤 대통령이 폭정을 했다거나 뭐 탄핵이 정당, 탄핵 때는 찬성 안 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는지 이걸 제가 강력하게 비판을 했었잖아요. 그래도 이제 뭐 인간적으로는 제가 영남대 또 교수도 했고 주호영 의원이 영남대 법대노가 판사하다가 국회 6선인데요. 좀 이게 인간적으로는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성 우파 쪽에서 좀 이게 주호영 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았다는 거 이것도 본인도 한번 겸허하게 되돌아봐야 됩니다. 뭐 마음은 아프지만 그러게 인간적으로 안타깝지만 지금 이미 화살은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화살은 떠난 거 아니냐? 문제는 이제 그 주호영 의원이 법적 대응하고요. 그 다음에 무소속 출마 이게 변수가 있는데 법적 대응은 이거는 진짜 제가 보기에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판사가 공천을 할 수는 없거든요. 절차적인 하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김종혁은 이제 그 탈당 권유하고 나서 다시 이게 의결을 안 했다. 그게 중대한 절차 하자다. 이런 게 있었고 배현진도 이제 그 SNS로 그냥 카톡으로 소환 이런 절차 하자가 있는데 주호영 의원은 이제 그 절차 하자는 없고 좀 이게 뭐 부당하다는 건데 우리 공천할 때마다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잖아요. 근데 공천까지 뒤집으면 이건 진짜 판사가 공천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뭐 주호영 의원도 판사 출신이니까 제 생각에 법적 대응은 좀 자제하는 게 지금도 국민의힘 소속의 국회의원이고 또 국회 부의장이잖아요. 이렇게 저는 보고 그 다음에 무소속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제 이진숙 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가 되고 주호영 의원 혼자 컷오프 되거나 이랬으면 아니면 원래대로 주호영, 추경호, 윤재옥 이렇게 다 컷오프 되고 이진숙이나 최은석 그대로 밀어주면 이게 뭐 무소속 출마가 어느 정도 명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호영 의원만 컷오프 된 게 아니고 1위 달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컷오프가 됐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무소속을 출마한다. 이거는 명분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보통 좌파 쪽이나 중도 쪽에서 패널들이 보면요. 아마 추경호나 윤재호 의원이 놓으면 오히려 이제 본선 경쟁이 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우파 쪽에서는 강한 지지가 있어도 전체적으로는 추경호나
윤재욱 의원이 더 지지가 높다. 이렇게 보통 방송계에 가면 패널들이 좌파 패널이나 우파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주 의원이 무소속 나와도 예를 들어 이제 뭐 추경호나 윤재욱이 누가 됐다. 그러면 이게 의미 있는 득표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건 본인이 더 잘할 겁니다. 예를 들어 김부겸이 한 40 정도를 가져간다면 나머지는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든 거의 한 50 가까이 가져갈 겁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조영은 한 자릿수밖에 안 되거든요. 한 자릿수. 또 잘못하면 이게 김부겸한테 어부질이 줄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 그냥 무소속 넣으면 국민의힘 후보하고 김부겸이하고 하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한 50 정도, 김부겸이 한 40, 조영은이 10 미만 이렇게 저는 예상하기 때문에 결국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무소속 넣어가지고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예를 들어 잘못하면 김부겸이를 당선시켜주는 망고의 보수 역적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국민의힘 되더라도 해당이기 때문에 무소속 대구시장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옛날에 2016년에 그때는 이제 뭐 국회의원 수성구니까 아마 그때는 무소속 나가서 살아 돌아왔죠. 또 이게 뭐 입당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이번에 탈당하면 배지가 달아나고요. 그 다음에 의미 있는 득표, 저는 두 자릿수 얻기는 어렵다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본인 마지막 정치가 얼마나 진짜 아름답지 못하게 마지막 정치 인생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제 지금 상당히 뭐 충격적이고 본인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될 수가 있겠다. 이해는 되지만 조금 이렇게 더 냉정하게 봐서 법적 대응이나 무소속 출마보다는 대성적으로 당의 결정을 이번 따르고 그러면 다음에 또 총선이 있으니 그때는 또 공정한 기회를 또 주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대구시장 컷오프 됐다 해서 다음에 국회의원까지 공천 안 준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또 이게 그때는 어떻게 될지 상황이 많이 바뀌니까 조금 더 길게 보고 우리가 다음 총선에 다수당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왜 그때는 이재명이 말기거든요. 그러면 주호영 의원이 국회의장으로서는 이게 7선 아닙니까? 다음에 되면 그러면 국회의장까지도 본인이 꿈을 꿀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번에 조금 더 한 1, 2년 더 길게 보고 이번에 완전히 뭐 탈당해가지고 무소속 또는 법정 대응 이래가지고 그냥 국민의힘과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보다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저는 대성적으로 좀 이번에 공천 결과를 따라달라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적으로는 안타깝고 저하고 개인적인 인연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이미 화살은 떠난 거 아닙니까? 공간이가 번복할 수도 없고 또 이게 장동혁 대표 의중은 제가 모르겠지만 크게 뭐 이정현 공간이 현장 크게 안 다르다면 또 이게 최고에서 뒤집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공천이 완전히 개판돼 버리는 거죠. 따라서 조금 당을 위해서 이럴 때 진짜 선당 후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나머지 6분이 뭐 저는 항상 말하지만 어느 편을 들 수가 없어요. 6분 다 저하고는 뭐 워낙 절친이고 호영호자는 분도 많고요. 따라서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6분 남은 분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치열한 경선 통해서 이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결승에 또 누가 올라도 그러고 치열하게 아름답게 경선이 끝나면 뭐 충분히 저는 김부겸도 꺾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구 민심이 순간 화가 나고 요즘 국민의힘이 하는 걸 보면 답답하고 화가 나고 이러니까 여론에는 좀 안 잡히지만 그런 막상 투표하러 가면요. 최소한의 견제는 하지 않겠습니까? 대구까지 민주당 이재명한테 내주면 우리나라 그게 완전히 공사나 완전히 전체주의가 되는데
대구 시민이 보수의 심장 성지 대구 시민이 그렇게 안 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뭐 대구 경북은 결국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확신하고요. 그 외에도 동남풍 상당히 좋아요. 울산에 김상욱이가 되는 바람에 배신자 상당히 김두겸 현역이 선전할 거로 보입니다. 김상욱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부산도 분위기 괜찮아요. 박형준, 주진우가 치열한 경선하고 전재수가 통일교에 유탄 맞아서 비틀비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부울, 그 다음에 경남의 여론조작, 범죄자, 드루킹, 김경숙을 이렇게 뽑을 수는 없죠. 현역 박완수, 우리 지사가 또게 선전하면 부울경을 먹고, 그 다음에 대구 경북하면 금액이 5개입니다. 5개예요. 우리가 너무 이게 비관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때로는 이게 적절한 희망의 확신, 이것도 이게 좀 필요한 겁니다. 너무 이게 비관에 젖었기 때문에 동남쪽에서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충분히 지방선거 저는 선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다시 한번 2가지. 일단 이게 공천은 이미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대성적으로 따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진숙 위원장은 어떻게든 이게 보궐로 대구에 줘서 국회에 반드시 입성을 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주호영 의원도 무소속 또는 법적 대응보다 오히려 더 길게 보고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든 다수당이 되고 그러면 이게 또 국회의장 1순위니까 좀 길게 보고 이번에 좀 따라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외교가 국제 왕따가 됐다. 이런 좀 날카로운 주장을 한 정치평론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그 주장을 한번 차근차근 뜯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평론가의 주장은요. 딱 한 가지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바로 모두의 친구는 결국 누구의 친구도 아닌가 하는 거죠. 정말 모두하고 잘 지내려고 하면 그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요. 어디까지나 한 평론가의 개인적인 분석이라는 점, 저희는 뭐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사람은 이런 논리를 펴는구나 하고 같이 한번 따라가 보는 겁니다. 그럼 이 평론가가 주장의 출발점으로 딱 짚은 사건이 뭘까요? 바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진 위기 상황입니다. 이 평론가의 말에 따르면요. 모든 일의 시작은 미국이 이란한테 보낸 48시간 최후 통첩이었다고 해요. 내용이 뭐냐면 전 세계 원유가 지나다니는 길목,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배들이 자유롭게 다니게 보장 안 해주면 48시간 안에 너희 발전소를 파괴해버리겠다. 이런 거였죠. 와, 이 위협 하나 때문에 그야말로 엄청난 외교적 긴장감이 만들어졌다고 그는 설명합니다. 자,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이 평론가 비판의 핵심이 등장합니다. 바로 일본과 한국, 이 두 나라의 상황을 비교하는 부분이죠. 이 평론가는 여기서 일본과 한국의 대응이 완전히 달랐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란하고 직접 외교적으로 협상을 해서 자국 선박들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요? 이란하고 대화할 창구조차 만들지 못하고 그냥 손발이 묶여버렸다. 이게 그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외교적으로 성공했다는 근거로 이란 외무장관이 했던 말을 직접 인용하는데요. 이란 쪽에서 일본한테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안전하게 지나가도록 보장해 줄 생각도 있고요. 이걸 증거로 딱 내세우는 겁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이 평론가가 분석한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나빠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의 반트럼프 정서가 있다거나 미국의 정책에 잘 협조를 안 해준다거나 파병 요청 같은 걸 거부했다거나 심지어는 한국이 미국 편이 아니라 러시아나 중국 편에 서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한미 관계가 삐걱거리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삐걱거린다는 가장 눈에 띄는 증거로 뭘 꼽냐면요. 바로 오랫동안 주한미국 대사 자리가 비어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생각해보세요. 핵심 동맹국에 대사를 보내지 않는다는 것. 그 상징적인 의미가 정말 크다고 그는 강조하죠.
자, 이게 문제의 한쪽 면이라면 다른 쪽도 있겠죠? 이 평론가에 따르면 한국은 이란과의 관계에서도 전혀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평론가는 한국이 미국한테만 외면당하는 게 아니라 이란한테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해요. 우리가 이란의 석유 판돈을 묶어두고 있는 문제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란이 한국을 그냥 미국의 꼭두각시 정도로 본다는 거예요. 독자적인 외교 상대로 아예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죠. 결국 뭐예요?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조각들을 한번 모아볼까요? 미국과의 관계, 또 이란과의 관계, 이걸 전부 종합해서 이 평론가가 내린 최종 결론, 그러니까 그의 핵심 이론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숫자 7, 이 평론가가 말하는 국제 왕따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바로 이 숫자라고 합니다. 과연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뭐냐면요, 당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대해서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영국, 프랑스, 일본 같은 전통적인 동맹국 7개 나라가 전부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만 그 명단에서 쏙 빠졌다는 거죠. 이 평론가는 바로 이 점을 한국이 외교적으로 고립됐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로 제시하는 겁니다. 이게 그의 주장을 떠받치는 핵심 근거인 셈이죠. 결국 이 평론가의 핵심 주장은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모두의 친구는 누구의 친구도 아니다. 모든 쪽을 다 만족시키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어느 쪽의 신뢰도 얻지 못하는 그런 외교적 결과를 낳고 말았다는 아주 뼈아픈 비판인 거죠. 자, 이렇게 한 평론가의 주장을 통해서 한국 외교를 비판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각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의 분석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한테 더 큰 질문이 남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상이 점점 더 양극화되고 복잡하게 얽히는 상황 속에서 중립을 지키려는 노력은 과연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